예, 안녕하세요. 김덕수입니다. 저희 지난 영상에서 입출력 시스템에 대해 알아봤었고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디스크 스케줄링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디스크 스케줄링은 뭐 하는 거냐면 디스크를 액세스하는 순서를 결정하는 겁니다. 예, 스케줄링이라는 거 왜 할까요? 자, 저희가 지금까지 봤던 다양한 스케줄링이 그렇듯이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합니다. 근데 디스크 스케줄링이니까 디스크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겠죠. 자, 우리 항상 얘기하듯이 이 성능이라는 건 굉장히 모호한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었고요. 그래서 다양한 평가 기준이 필요할 겁니다. 자, 디스크 스케줄링에서 평가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스루풋입니다. 단위 시간당 얼마나 처리를 하느냐, 요청을 얼마나 단위 시간당 처리하느냐, 스루풋이 되고요. 그 다음에 리스폰스 타임이죠. 평균 응답 시간. 누가 데이터를 요청했을 때 갖다 줄 때까지의 시간이 들어갈 거고요. 다음은 predictability, 예측 가능성이죠. 응답 시간이 예측 가능한가?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이 요청을 보냈을 때 이 응답을 받을 수 있는가, 요청이 무한히 대기되지 않는가 라는 측면으로 평가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무한 연기, starvation 이란 용어를 우리가 불렀었죠. 자, 이런 평가 기준을 기억하시고 내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디스크 스케줄링하고 성능을 높인다 라고 하면은 디스크가 이제 데이터를 읽어오는 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 내용은 저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자, 디스크가 데이터를 액세스하는 시간은 seek time과 로테이셔널 딜레이 그리고 데이터 트랜스미션 시간으로 구성된다고 했었죠. seek time은 이 헤드가 이렇게 움직이는 시간을 seek time이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 디스크가 도는 시간, 이거를 우리는 로테이셔널 딜레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디스크 스케줄링에서 우리가 성능을 높이려면 얘네 두 개를, 읽어오는 거에 항상 같으니까 이 두 개를 가지고 순서를 이런 거죠. 얘를 먼저 읽을지 얘를 먼저 읽을지 이런 걸 결정을 잘 해줘야겠죠. 자, 이게 디스크 스케줄링에 대한 개념이고요. 어떤 방식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스크 스케줄링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거는 시크 타임과 그리고 로테이셔널 딜레이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보게 될 거고요. 우선은 얘네를 이제 최적화하는 게 성능을 높이는 방법이겠죠. 그 중에서도 시크 타임에 대한 얘를 옵티마이즈하는 스케줄링 기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저희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내용에서도 항상 먼저 등장했던 거죠. First come, first service 방법입니다. 먼저 들어온 거를 먼저 처리하겠다. 일종의 선착순이죠. 자, 선착순 방법 뭐냐면 말 그대로 먼저 요청이 온 디스크 액세스해달라고 온 먼저 온 요청을 먼저 처리해주겠다라는 뜻이고요. 자, 장점은 매우 심플하죠. 아주 간단합니다. 복잡한 거 생각할 거 없이 그냥 줄 세워서 차례차례 해주면 돼요. 자, 심플하다는 거는 스케줄링 오버헤드가 낮다라는 뜻이고요. 자, 그리고 되게 공평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냥 줄 쓴 대로 처리해 주니까 이런 무한대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하지만 단점은 자, 이 퍼스트 컴 퍼스트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성능에 대한 고려를 하는 게 아니죠. 그냥 들어온 순서대로 단순히 처리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최적의 성능을 얻기는 힘들 것 같다는 걸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퍼스트 컴 퍼스트 서비스 방법이 적합한 시스템은 디스크 액세스가 많지 않은 경우, 즉 디스크 액세스 부하가 적은 경우에는 자, 이런 시스템에는 퍼스트 컴 퍼스트 서비스를 써도 성능이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시스템에 어차피 디스크에 대한 액세스가 적으니까 간단한 게 더 좋겠죠. 이런데 적합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예제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의 예제는 총 실린더가 256개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헤드가 움직일 거기 때문에 어느 실린더 또는 어느 트랙을 볼 건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실린더가 250개라고 하고요. 헤드의 첫 번째 위치는 100번 실린더라고 하는 예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액세스 들어오는 이제 요청은 이 순서대로 온 거예요. 여기가 1번, 2번, 3번, 4번 이런 순으로 요청이 들어온다. 얘네는 각각 헤드 번호를 얘기하겠죠. 자, 이런 예제를 한번 FCFS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헤드는 처음에 100번에 있다고 했었고요. 그리고 헤드가 실린더가 256개니까 0번부터 255번까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요청이 여기가 1번이니까 어디 먼저 가봐야 되죠? 160번을 먼저 봐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헤드가 이동할 거고요. 그 이동 거리를 보면 60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총 60만큼 이동을 해서 첫 번째 얘를 해결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200번 어딨죠? 자, 여기까지 또 한번 이동을 해야겠죠. 총 40만큼 이동을 해서 200번에 있는 데이터를 읽었고요. 자, 그 다음은 90번입니다. 90번, 꽤 긴 거리를 이동해서 90번을 읽어오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쭉 해보면은 170번, 20번, 190번, 120번, 130번까지 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신 것처럼 얘들 굉장히 왔다 갔다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뭔가 좀 비효율적일 것 같다라는 걸 예상할 수 있죠. 그래서 얘네가 이동한 거리를 다 얘네를 더해보면 얼마가 나오나요? 690만큼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뭔가 굉장히 많이 이동을 한 것 같죠. 자, 이제 얘를 기준으로 해서 다른 알고리즘들이 얼마나 잘 동작하는지 보면 되겠죠. 자, 저희 퍼스트 컴 퍼스트 서비스에서 최적에 대한 성능에 대한 고려를 안 했다고 했고요. 자, 그러면 최적의 성능을 고려하는 알고리즘을 봐야겠죠. 자, 그 첫 번째가 shortest seek time first입니다. 자, 이 seek, 헤드가 움직이는 시간이 가장 적은 애를 먼저 보겠다는 거예요. 자, 다른 말로 하면 현재 헤드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요청을 먼저 처리하겠다는 뜻입니다. 현재에서 가장 가까운 애를 먼저 처리하니까 자, 이동 거리가 적어지겠죠. 자, 이동 거리가 적어진다는 말은 실제로 일하는 시간이 많아진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그 말은 처리할 수 있는, 단위 시간당 처리할 수 있는 양이 많다, 스루풋이 높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동 시간이 적고 빨리빨리 일을 처리해주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면은 응답 시간이 빠를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 시간이 줄어든다. 응답이 빨리 온다란 이런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자, 전면에 단점을 보면요. 자, 우리가 헤드가 이렇게 이 직선상으로 움직인다 가정을 했을 때, 자, 요청들이 여기에 막 있고요. 하나 요청은 여기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럼 이 헤드는 우리가 가까운 거리 먼저 움직이는 거니까 뭐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 좀 떨어져 있는 애 입장에서 보면은 언제 내가 서비스 받을 수 있을지를 알 수 없습니다. 즉, 프리딕터빌리티가 낮다는 단점을 가지게 되고요. 또 운이 없어서 얘네가 처리하고 있는 사이 여기 계속 일이 들어오면 얘는 계속 서비스를 못 받아서 굶어 죽는 현상, 스타베이션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shortest seek time first 알고리즘은 어떤 시스템에 적합할까요? 우리가 스루풋이 높아야 되는 시스템, 그리고 응답 시간이 크게 상관없는, 얘는 어차피 한 번에 다 처리하고 응답 시간 크게 상관없는 어떤 시스템이었죠? 자, 일괄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녀석은 어차피 한 번에 다 처리해서 들어온 정해진 입력을 다 처리하고 나서 한 방에 응답을 주니까 이런 응답 시간에 가지는 문제가 되지 않고요. 이런 predictability도 문제가 되지 않겠죠. 대신에 스루풋이 높으니까 이런 스루풋이 높아야 되는 일괄 처리 시스템에 적합하다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녀석도 예제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가 처음에 100번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청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네요. 자, 누구를 먼저 볼까요? 90번을 먼저 볼 것 같네요. 왜냐하면 여기는 10칸만 움직이면 되니까. 자, 90번을 먼저 보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현재 헤드가 90번에 있으면은 그 다음은 누굴 보는 게 좋은가요? 예, 120번 얘로 가는 게 짧게 움직이는 거겠죠? 자, 120까지 30만큼만 움직여서 가고요. 예, 그 다음은 누가 제일 가깝죠? 예, 130인 것 같네요. 예, 130으로 가고요. 자, 그 다음은 예, 160번이 제일 가까운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또 마찬가지로 170번이 가까우니까 170번 가고요. 자, 그 다음은 누가 가깝죠? 예, 190번이 가깝고 200번이 가깝습니다. 그런 다음에 멀리 있었던 얘 마지막에 20번으로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가 상대적으로 효율적으로 이렇게 움직인 거를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네를 다 더해 보면은 자, 300 토탈 식 디스턴스가 300으로 아까 우리 FCFS에 비해서 690이었죠. 얘가 효율적인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20을 요청한 녀석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계속 굶어 죽을 때까지 굶어 죽진 않았겠지만 기다리는 이런 프릭터빌리티가 낮고 스타베이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예제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게 바로 shortest seek time first 알고리즘이었습니다. 자, 넘어가서 자, 이번에는 우리가 지금 문제가 SSTF죠. SSTF 방법의 문제점이 스타베이션이었죠. 자, 그 스타베이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알고리즘, 스캔 알고리즘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스캔 뭐 하는 거죠? 뭐 이렇게 스캔 쭉 보는 거 우리는 스캔한다 그러죠. 어떤 물건이 있으면 위에서 아래로 스캔한다라는 거는 쭉 훑어본다는 거죠. 자, 그와 같은 개념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자, 현재 헤드에 진행 방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이쪽으로 이동하고 있었다면 자, 이쪽으로 계속 이동하면서 여기 있는 애들을 처리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까지 도착하면은 이제서야 반대 방향으로 오면서 다시 본다. 자, 이런 알고리즘을 우리는 스캔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헤드에서 가까운 녀석을 먼저 보게 될 거고요. 그런 면에서는 효율적일 거고요. 그리고 얘네가 한쪽에 여기서 이 작은 구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순차적으로 쭉 움직이니까 이런 스타베이션 문제, SSTF에 있던 스타베이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거예요. 언젠간 내 차례가 온다는 걸 알 수 있죠. 나에게 오고 있으면. 자, 장점은 스타베이션 문제를 해결했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가까운 애를 먼저 처리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스루풋이 높고 응답 시간이 우수하다는 장점을 가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요청을 자, 헤드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자,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 있는 요청이 들어올 수도 있죠. 자, 여기 있는 요청이 들어오면 얘는 가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여기 갔다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즉, 진행 반대쪽 끝에 있는 요청들의 응답 시간은 좀 길어지게 될 것이라는 단점을 가지게 됩니다. 자, 스캔 알고리즘도 마찬가지로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100번에 있다고 했고요. 초기 진행 방향이 이쪽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가면서 90번을 처리할 거고요. 그 다음에 20번을 처리할 거고, 자, 스캔 알고리즘 끝까지 갔다가 돌아온댔죠. 0번까지 갔다가 이제 반대 방향으로 돌아오면서 이제 진행 방향이 이쪽으로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가장 가까이 있는 120번 처리하고 130, 160, 170, 190, 200번 이런 순으로 디스크 억세스 요청을 처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얘네를 다 더하면 얼마가 되나요? 예, 마찬가지로 300으로 마찬가지로 효율적이라는 걸 볼 수 있고요. 하지만 반면에 효율적이지만 또 장점으로 얘가 스타베이션 문제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게 바로 스캔 알고리즘이었습니다. 예, 다음은 C스캔 알고리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C스캔은 뭐냐면은 스캔과 유사해요. 거의 유사한데 자, 스캔 같은 경우 봤으면은 자, 얘의 스타베이션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자, 그런 건 좋은데 상대적으로 여기 있는 요청을 봤을 때는 뭔가 불공평해 보여요. 왜냐면은 이쪽에 있는 애들이 더 서비스를 많이 받는 걸 볼 수 있죠. 수작 방향이 있어. 여기서 돌아오면서 다시 이쪽에서 한번 서비스 받았는데 돌아오면서 또 서비스를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얘 입장에서 좀 불공평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게
C 스캔 알고리즘이고요. 자, 그래서 이건 어떻게 돌아가냐면 헤드의 방향이 바뀌는 게 아니라 정해진 방향으로만 움직여요. 자, 그러면 만약에 끝에 도착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방향이 여기라면 여기로 못 가니까 다시 여기부터 이렇게 읽어야겠죠. 자, 이렇게 돌아가는 게 C스캔 스케줄링 알고리즘이고요. 장점은 앞에서 말한 대로 자, 스캔 대비해서 모든 애들한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해보면 이렇게 돼요. 우리 처음 seek distance가 seek direction 이쪽으로 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맨 처음에 자, 요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100번에 있다가 그 다음에 90번 갔다가 20번 갔다가 끝에 간 다음에 자, 이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다시 요 끝으로 이동해서 여기서부터 차례대로 200번, 190번, 170번, 160번, 130번, 120번을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얘네 전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회가 좀 균등하게 돌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 명확하게 보이죠. 자, 이게 불필요하게 이동하는 뭔가 회ring단을 한번 해서 이게 비효율적이라는 걸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얘네의 토탈 시익 디스턴스를 다 더해 보면은 490이 되어서 아무래도 좀 더 비효율적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C스캔 알고리즘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 알고리즘은 Nook 스케줄링 알고리즘이에요. 또 다른 이름으로는 엘리베이터 알고리즘입니다. 자, 엘리베이터 뭐죠? 자, 여러분 아는 바로 이 엘리베이터입니다. 자, 이게 이제 스캔과 다른 게 뭐냐면요. 스캔과 거의 유사한데, 자, 스캔이라면 이 엘리베이터 우리가 탄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우리가 10층짜리 건물이라면, 자, 스캔 알고리즘이면 얘가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버튼을 누른데 멈춰 섰다가 10층까지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내려오면서 또 서비스를 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의 엘리베이터는 그렇게 동작하지 않죠. 자,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타서 만약에 여기가 3층에서 한 명 누르고 7층에서 한 명 눌렀다면 자,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여기 체크하고 7층 갔다가 그 사이에 누가 1층을 눌렀다면 자, 여기 끝까지 갔다 오는 게 아니라 바로 1층으로 내려가죠. 즉 요청이 없는 데까지 이동하는 자, 그게 사실 스캔에서 좀 뭔가 아쉬운 부분 중 하나였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실제는 요청이 없는 데까지 이동을 안 하고 내가 요청이 있는 데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방법을 사용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장점은 명확하죠. 스캔이 불필요하게 이동했던 것을 제거해 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좀 더 효율적이라는 걸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한번 해보면요. 자, 처음에 이쪽으로 가고 있었다고 가정을 해보면 처음에 90 갔다가 그 다음에 20 갔다가 원래 저희가 스캔 알고리즘이었다면 여기까지 갔다가 돌아와야겠죠. 하지만 우리 룩업 스케줄링 또는 엘리베이터 스케줄링 알고리즘에서는 그러지 않고 바로 반대쪽으로 돌아갑니다. 또 이렇게 쭉쭉 가면 되겠죠. 자, 이 불필요한 이동이 줄어드니까 좀 더 효율적이라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탈 seek distance는 260으로 더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게 바로 look scheduling 알고리즘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이 seek time을 옵티마이즈 하는 방법, 그 헤드의 이동을 최소로 만드는 방법이었고요. 그거에 대한 얘기였고요. 자, 다음으로 우리가 또 최적화할 수 있는 게 뭐였죠? 로테이셔널 딜레이입니다. 우리 이 디스크가 돌아가는 시간을 줄이는 것을 어떻게 하면 얘를 줄이면 또 우리가 디스크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얘를 줄이는 것에 대한 얘기로 이어가 보도록 하죠. 자, 그 처음으로 등장하는 게 shortest latency time first입니다. 우리 로테이셔널 딜레이를 줄이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회전수를 최대한 줄이면서 서비스를 하겠다라는 알고리즘 SLTF가 되고요. 이 알고리즘은 일단 전통적으로 이 픽스드 헤드 시스템이라는 데서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자, 우리가 아까 지금까지 봤던 디스크들은 이 헤드가 이렇게 움직였죠. 이렇게 움직였었는데 이게 고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X가 아니라 고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데이터들은 어떻게 읽나요? 라고 하는데 자, 이 픽스드 헤드 시스템에는
모든 트랙, 모든 실린더에 헤드가 미리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 그림 보시면 엄청 뭐가 많이 있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다 이렇게 읽을 수 있는 모든 헤드를 트랙을 읽을 수 있는 헤드가 다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를 어차피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 헤드가 움직일 필요가 없겠죠. 자, 그걸 바로 픽스드 헤드 디스크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가 아니라 자, 얘네를 통째로 읽을 수 있는 이런 게 고정돼 있다. 여기 헤드가 이렇게 쭉 있는 거겠죠. 자, 이런 시스템에서는 당연히 최적화할 게 얘 돌아가는 걸 줄이는 게 좋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알고리즘은 섹터 큐잉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자, 이 알고리즘은 뭐냐면요. 일단 좀 용어가 헷갈릴 수 있는데, 자, 우리를 픽스드 헤드 시스템에서는 얘네를 한 번에 읽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를 하나의 섹터라고 봐도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트랙 섹터라고 이름을 붙여 볼게요. 자, 그 섹터라고 되는 거고요. 걔네마다 Q를 주는 거예요. Q를 줘서 자, 걔네를 읽으려는 요청들이 있겠죠. 그 같은 실린더에 속하는 애들. 자, 그 요청들을 다 Q에다 넣어놓은 다음에 자, 헤드가 얘네가 있는 섹터가 여기 도착하게 될 거 아니에요. 네, 여기 이렇게 돌다가 내가 필요한 애가 여기 도착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읽을 애들을 어떤 큐에다가 쭉 넣어놓고요. 자, 여기 도착하면은 야, 이때가 기회죠. 얘네를 다 읽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자, 우리의 섹터들 이렇게 나누어 놨고요. 그리고 각 섹터마다 큐가 하나씩 있는 거예요. 이 1번에 대한 큐, 2번에 대한 큐. 있다가 각각의 몇 번째 트랙을 읽어야 되는지 요청 들어온 걸 요 큐에다 다 넣어놓는 거죠. 이렇게 넣어놨다가 이 헤드가 얘가 이동을 하다가 헤드가 요 위에 올라오게 되면은 뭐 하면 되죠? 요 아래에 있는 Q5에 있는 모든 요청을 처리하게 되죠. 자, 여기 하나밖에 없으니까 다른 예를 들면 만약에 여기 4번에 얘가 돌아서 4번이 여기에 왔다 라고 하면은 자, 4번에 있는 애들을 보고 요만큼을 읽어달라고 하네. 이 트랙 5, 1, 4, 3에 있는 읽어달라고 하네. 해서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처리한 다음에 얘를 다시 돌려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 디스크를 돌리는 시간을 줄이면서 최소로 하면서 필요한 데이터 액세스를 다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Shortest Reference Time First 알고리즘이에요. 자, 얘는 픽스드 헤드 디스크에만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무빙 헤드 디스크 같은 경우도 쓸 수 있겠죠.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냐면은 어떤 실린더 또는 트랙에 대해 여러 개의 요청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내가 여기 있는데 여기에 대한 데이터를 어떤 애가 여러 번 또는 여러 명이 요청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 여러 가지 요청을 얘를 하나만 읽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요청을 다 큐에다 넣어놨다가 한번 헤드가 그 위치에 오게 되면은 이 요청을 모두 처리하는 방법을 우리는 그 방법을 사용해서 무빙 헤드 디스크에도 이런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바로 Shortest Reference Time First 알고리즘이었습니다. 자, 넘어가면요. 예, 마지막으로 살펴볼 거는 Shortest Positioning Time First 알고리즘입니다. 자, Positioning Time이 뭐냐면은, 자, 내가 원하는 위치에 이 헤드를 갖다 놓는 거겠죠. 자, 얘를 원하는 위치에 갖다 놓는 거는 얘가 움직이는 시크 타임과 이 디스크가 움직이는 이 로테이션 타임을 합한 걸 거예요. 로테이션 딜레이를 합한 거. 자, 이걸 포지셔닝 타임이라고 하고요. 얘를 이제 궁극적으로는 얘를 전체적으로 줄이는 게 시스템 성능, 디스크의 성능을 높이는 정답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 포지셔닝 타임을 가장 줄이는 알고리즘입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얘가 최소가 되면은 스루풋이 올라갈 거고요. 응답 시간은 빨라질 거예요. 자, 하지만 단점은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요. 자, 우리 디스크가 이렇게 있고 헤드가 이렇게 있고 얘가 돌 수 있죠. 자, 그런데 얘가 움직이는 시간을 줄이겠다는 거죠. 헤드도 마찬가지고 저희 이 디스크가 도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은 자, 데이터 요청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을 수 있으면
자, 여기에 많으면 얘는 여기서만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되겠죠. 자, 여기서만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자, 이런 멀리 있는 녀석들, 우린 어떤 바깥쪽에 있는 실린더 또는 가장 안쪽에 있는 어떤 실린더들은 서비스를 받을 확률이 낮아질 거예요. 자, 여기서 요청 계속 들어오면 여기서만 움직일 거니까 여기만 막 이렇게 움직이고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바깥쪽이나 안쪽에 있는 녀석들에 대해서는 스타베이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단점을 조금 이제 해소하는 방법이 에센바흐 스케줄링, 뭐 독일어라서 발음 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발음을 뭐 한번 뭐 구글 같은 쳐서 한번 들어보시고요. 에센바흐 스케줄링 알고리즘이라고 하고요. 자, 얘도 이제 포지셔닝 타임을 최소화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알고리즘이고요. 자, 하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한쪽에서만 움직이면서 스타베이션이 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하냐면은, 자, 얘는 이제 한 바퀴 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헤드 자체는 우리 스캔 알고리즘처럼 돌아가게 하는 거죠. 뭐 이렇게 움직이겠죠. 스캔 알고리즘이니까. 자, 움직이게 하는데, 자, 얘가 한 바퀴 돌 동안 뭐 요청들이 많이 있겠죠. 한 바퀴 돌 동안 얘가 지나가면서 최대한 많이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얘가 여기 이렇게 돈다면은, 자, 여기 있는 요청들을 다 처리하고, 그 다음으로 돌고, 또 여기 있는 요청들을 처리하고, 이런 식으로 여기 있는 요청들을 다 처리하면서 한 바퀴 돌면 되겠죠. 아, 그럼 도는 방향이 이렇게 되겠네요. 자, 돌면 되겠죠. 그 알고리즘이 에센바흐 스케줄링 알고리즘입니다. 말로 좀 풀어 쓰면은 디스크가 1회 회전하는 동안 요청을 처리할 수 있도록 요청들을 소팅해 놓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소팅해 놓고 할 수 있는 애를 순차적으로 쭉 처리하면 이 도는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우리가 많은 서비스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단점이 또 있을 수 있죠. 하나의 실린더, 뭐 예를 들어 이쪽에 뭐 요청이 엄청 많을 수도 있죠. 여기에 뭐 10개 요청이 있다고 하면은, 자, 이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요 중에 하나 처리하고 일로 넘어가는 거죠. 뭐 여기로 가든지 넘어가고 하니까, 자, 얘가 여기에만 이렇게 쭉, 만약에 우리 요청이, 자, 여기에 이 실린더에 10개가 있었다고 가정을 하면, 저희 이 쇼티스 포지션 타임 알고리즘, 그 중에 에센바흐 스케줄링 알고리즘은 이 중에 하나 처리하고 한 바퀴 돌고, 또 하나 처리하고 한 바퀴 돌고, 이런 식으로 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에 몰려 있는 경우에는 좀 성능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다양한 디스크 스케줄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봤고요. 결론적으로는 디스크도 우리가 스케줄링을 해주면은 더 성능을 높일 수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다양한 기법이 가지는 장단점도 기억하시고요. 기본적인 정의 정도는 또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자, 저희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들 고생 많으셨어요. 영상이 여러분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